1597년 명나라 수도 연경의 사신숙소 옥화관에서 조선에서 온 이수관과 안남국에서 온 풍국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한자라는 공통문자를 매개로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적고 상대가 이를 읽고 답을 쓰는 필담으로 대화를 이어갔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두 나라의 역사, 풍속, 제도와 정치 상황까지 논했고 때로는 유머와 풍자를 섞어 서로의 기질을 시험했습니다. 이 만남이 조선에서는 지복유설에, 안남국에서는 안남국 사신 창화 문담록에 기록되어 양국의 문사교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안남국은 현재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는 일부 조선인들이 노동과 상업을 위해 베트남에 이주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과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간접적으로 교류했습니다. 두 국가 사이에 전환점이 생긴 것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공산주의를 표방한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과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하며 총 32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는데 한때 문화와 외교로 이어졌던 두 나라가 전장에서 적으로 마주한 겁니다. 1975년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베트남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섰고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는 적국이라는 이유로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외교란 게 칼로 두부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닙니다. 1992년에 들어 공식 수교가 체결됐고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2022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복잡 미묘한 관계는 여전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서로 다른 사회주의를 가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벽이 존재했는데 이 벽 때문에 교류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면서 50년간 의존해온 러시아산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베트남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이 수입한 무기의 80%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전차, 전투기, 잠수함까지 베트남군의 핵심 전력은 모두 러시아제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베트남 무기 수출은 91% 급감했고 2024년 러시아의 전체 무기 수출액은 2021년 14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붕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였습니다. 베트남군이 보유한 러시아제 장비들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러시아가 자국전쟁에 모든 생산 능력을 쏟아붓는 바람에 베트남이 완전 뒷전이 된 겁니다. 50년간 의존해온 우방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을 더욱 절박하게 만든 것은 중국입니다. 작년 10월 중국 해경이 베트남 영해인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베트남 어선을 공격해 10명의 어민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중국이 베트남에게 관대한 건 아니었죠. 오히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국이 압박해오고 유일한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는 자국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 그래서 베트남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베트남이 선택한 K9 자주포는 단순한 포가 아닙니다. 기본 사거리 40km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K9은 베트남이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베트남군의 주력포인 2S1 그보즈디카의 사거리가 15.2km, 2S3 아카치아가 18.5km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정확성입니다. 세 발을 동시에 다른 각도로 발사해 목표물에 동시 착탄시키는 MRSI 능력을 갖췄습니다. 적이 첫 번째 포탄을 보고 피할 새도 없이 연달아 세 발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집트에서 실시된 해상 표적 타격 시연에서 K9은 20km 떨어진 표적에 10발 중 9발을 명중시키는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줬죠. 기동성도 압도적입니다. 시속 67km로 이동하며 360km를 주행할 수 있고 사격 준비부터 첫발 사격까지 60초, 사격 종료 후 진지 이탈까지 30초면 충분합니다. 베트남이 보유한 900문의 D30 견인포와 700문의 D20 곡사포가 수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과 달리 K9은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슈덴스쿠트 전술이 가능하죠. 무엇보다 베트남이 주목한 것은 나토 표준 155mm 탄약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러시아의 122mm, 152mm 체계에서 벗어나 서방 무기 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과의 탄약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베트남은 K9을 운용하는 11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가 K9을 운용하거나 도입을 확정했죠. 전 세계에서 생산 주문된 K9은 2,400문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압도적인 1위 자주포죠. 특히 폴란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체감한 폴란드는 672문의 K9과 120대 K9 차체를 활용한 크랍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만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4년 10월까지 이미 108문이 인도되었고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K9의 실전 성능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선택도 흥미롭습니다. 2015년 인도는 러시아제 대신 K9을 선택했는데 결정적 이유는 히말라야 고지대에서의 성능이었습니다. 해발 3000m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K9의 성능에 인도군이 감탄했다고 하죠. 현재 인도는 추가로 100문의 K9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협력은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2017년 포항급 초기함 김천함을, 2018년 여수함을 베트남에 무상 양도했습니다. 1220톤급의 이 군함들은 현재 베트남 해군의 대잠전 전력으로 개조되어 운용 중인데요. 17년간 중단되었던 한국-베트남 국방군사협력위원회도 K9 계약과 함께 재개됐죠. 흥미로운 것은 계약 구조입니다. 단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고위급 국방회담과 기술 및 조건 협의가 오랜 기간 물밑 조율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직접 상업 계약이 아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정부 간 거래로 체결됐죠. 베트남이 한국 정부의 로우키, 즉 언론 노출과 외부 과시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무선 무기를 사는 만큼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요청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바세나르 협정,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의 회원국으로서 엄격한 무기 수출 통제 정책을 유지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베트남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베트남의 군사력 강화는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K9을 하노이 인근 204 포병여단에 우선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수도 방어와 함께 북부 국경지역 지원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입니다. 둘째,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핵심 파트너인 겁니다. 셋째, 이번 거래는 독일제 MTO 엔진 대신 한국 STX에 SMB1000 엔진을 탑재해 제3국의 수출 제한을 피했습니다. 완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베트남은 왜 갑자기 K9이 필요해진 것일까요? 중국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최대 교역 파트너지만 역사적으로 수차례 무력 충돌을 겪었습니다. 1979년 국경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그 증거죠. 중국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조사선과 해경선을 무단으로 진출시키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하고 있고 베트남의 어업과 석유 시출을 방해해왔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생존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이자 막대한 석유, 가스, 수산 자원이 매장된 전략 요충지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일 뿐 두 나라 관계는 우리나라와 중국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베트남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늘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현대화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베트남 인민군은 현역 약 50만 명, 예비군 500만 명으로 세계 2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 장비는 1960, 80년대 소련제가 대부분인데요. 전차, 자주포, 견인포 등 수량으로는 풍부하지만 대부분이 노후 장비입니다. 국방 예산을 투입해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무기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2019년 국방백서에서 사불 1의존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군사동맹 불가, 특정국 편들기 불가, 외국 군사기지 불허, 무력 사용 불가라는 사불 원칙을 지키되 상황에 따라 방위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유연성을 둔 겁니다. K9 도입은 바로 이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베트남은 향후 108문까지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 포병 전력의 완전한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를 커버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은 동남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이 나토 표준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특히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은 필리핀은 이미 한국에 K9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작년 연말 한국산 F-50 경공격기 18대 도입을 확정했는데 K9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태국 역시 기존 중국제 VT4 전차에 이어 한국제 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죠. 동남아시아가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무기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입장에서 반가울 리 없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려 했는데 주변국들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면서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베트남의 K9이 중국 하이난섬 군사기지를 사거리에 두고 있어 중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